살려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늙었어? 고운 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왜 이렇게 늙었어? 고운 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여러분, 이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제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도둑년이라고 소리치던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뇌를 다쳐 4살 아이가 되고 끝내는 치매 괴물이 되어 15년 동안 저를 생지옥 속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심장이 멈추기 딱 1분 전 그 맑았던 옛날의 눈빛으로 돌아와 제 쭈글쭈글해진 손을 잡고 울더군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혼자 남을 늙은 아내가 불쌍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건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리고 아내가 남편을 지켜낸 15년의 처절한 기록. 오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제 남편 박민석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부부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사람에게는 내 심장을 꺼내줘도 아깝지 않겠다 싶은 순간 있으셨나요? 저는 매일이 그랬습니다. 제 남편 박민석 씨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 소문난 닭살 커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난한 살림이었어요. 남편은 말단 구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무역회사 경리였으니까요. 단칸방 월세로 시작해서 연탄불 갈아가며 살았지만 우리 집 문지방에는 늘 웃음소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간 제 손을 덥석 잡아서는 자기 겨드랑이 깊숙한 곳이나 코트 주머니 속에 쑥 집어넣곤 했습니다. 차가워. 영수가 내 몸이 난로니까 여기서 녹여 얼른. 그 투박한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밍크 코트를 입은 사모님 부럽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또 어땠는지 아세요? 그 시절 누런 봉투에 현금을 받아오던 때였잖아요. 남편은 꼭 시장 입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우리 마누라 고생했네 하며 닭다리 2개를 뚝 떼어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던 사람. 자기는 퍽퍽한 가슴살이나 닭목만 골라 먹으면서도 나는 이게 더 고소하고 맛있어하며 빙구처럼 웃던 사람. 그게 바로 제 남편 박민석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볕 잘 드는 툇마루에 앉아 제가 남편 흰머리를 뽑아주면 남편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나중에 우리 늙으면 마당 있는 집 지어서 꽃 심고 살자. 너는 꽃 좋아하니까 내가 사계절 내내 꽃 안 지게 해줄게. 그 소박한 약속 하나에 가슴이 벅차올라 서로 얼굴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던 우리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은 참 공평하지 않으시더군요. 우리 부부에게 쏟아부은 사랑의 양만큼 딱 그만큼의 시련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바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금실이 좋은데 밤마다 서로를 그렇게 아끼는데 10년이 넘도록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력에 베란이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두고 좋다는 보약은 다 다려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밥을 먹다가 문득 정적이 흐를 때 그 고요함이 우리 부부에게는 비명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곤 했어요. 여보, 둘이서 오붓하게 사는 게 더 좋지 뭐. 자식 농사지을 정성으로
당신 더 사랑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제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을요.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남편이 몰래 사다 둔 주인을 찾지 못한 조그만 아기 신발 한 켤레를요. 그 행복했던 신혼의 단꿈 뒤로 아주 거대하고 어두운 먹구름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우리 집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행복했던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죄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죄를 묻는 재판관처럼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눈치로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영혼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 전 부치는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설날도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시동생네가 갓 낳은 조카를 데리고 왔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아이 엉덩이를 두드리며 부엌에 있는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내 새끼 떡두꺼비 같다. 누구는 밭이 척박해서 씨를 뿌려도 싹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옥토일까? 밥값은 내가 다 하는구나. 전 붙이던 손이 부들부들 떨려 뒤집개를 놓칠 뻔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비참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오더니 제 손에서 뒤집개를 확 뺏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재수 씨랑 다 있는데 왜 영숙이한테만 전 부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머니, 자식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자꾸 사람 차별하시면 저 설세로 다시는 안 옵니다. 가자 영숙아! 남편은 앞치마를 벗겨주며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제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남편이 호호 불어주던 제 빨간 손등,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저는 울음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예고도 없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이닥치셨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게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지어온 뱀탕이야. 내 몸뚱어리가 구렁이처럼 차가우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하더라. 이거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당장. 뱀이라니요.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시어머니는 식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제가 마실 때까지 안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코를 막고 억지로 그 시커먼 물을 입에 대려는 순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람 먹는 약도 아니고 뱀이라뇨! 영숙이가 무슨 짐승입니까? 남편은 망설임 없이 그 비싼 약사발을 싱크대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검은 물을 보며 시어머니는 미쳤다, 미쳤어 하며 바닥을 치셨지만 남편은 저를 등 뒤로 숨기며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시면 며느리 잡지 말고 저를 잡으세요! 영숙이 몸 상하게 하는 거 제가 용납 못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막아내고 또 막아냈지만 골물대로 골문 갈등은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져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 손에는 점집에서 받아왔다는 시뻘건 부적 몇 장과 굵은 소금 한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이불을 확 걷어차더니 제 몸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시어머니의 도끼 서린 저주였습니다. 에이퇴 물러가라. 이놈의 잡기야. 용한 무당한테 물어보니
니년한테 애기집 갉아먹는 귀신이 붙었다더라. 어쩐지 내 아들 얼굴이 날로 까매진다 했어. 네가 내 아들 전기 다 빨아먹고 있는 거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울며불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급기야 제 베개를 뺏어들더니 그 밑에 흉측한 부적을 신경질적으로 쑤셔 넣으며 소름 끼치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잔말 말고 이거 베고 자. 그리고 정월까지 소식 없으면 네 발로 나가라. 내 아들 잡아먹고 대 끊어 놓을 작정이냐? 양심이 있으면 놔줘. 이혼해.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데 거실에서 물을 마시던 남편이 그 소란을 듣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방안꼴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성큼성큼 다가와 제 베개 밑에 부적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벅벅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아니, 이놈아! 그게 얼마짜린 줄 아냐? 너 살리려고 받아온 부적이야. 매 마누라한테 붙은 귀신 떼어내려는 건데 왜 지랄이야? 귀신이라뇨? 멀쩡한 사람한테 귀신이라뇨? 어머니 눈에는 영숙이가 며느리가 아니라 귀신으로 보입니까? 제발 그따위 미신 좀 그만 믿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저런 밭이 시원찮은 년 데리고 살면 너까지 명 줄어든다잖아? 남편은 평소에 그 순하디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터질 듯 붉어진 얼굴로 시어머니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밭이 시원찮다니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씨 뿌리는 제가 문제인 겁니다. 정 손주보고 싶으시면 저를 내쫓으세요. 왜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리고 나가라니요? 이 사람이 나가면 저도 나갑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나갈 겁니다. 남편의 서슬퍼런 가출 선언에 시어머니도 기가 질리셨는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혼이니 뭐니 입에 올리시면 저 정말 어머니 자식 안 합니다. 저 평생 어머니 안 보고 살 자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제야 시어머니는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방을 나가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방 안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저를 품에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놀랐지? 내가 다 막을게. 어머니가 다시는 너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끝까지 지킬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든든했던 상 같은 사람. 세상 천지에 내 편이라곤 오직 이 사람 하나뿐이었는데 그랬던 남편에게 닥쳐올 비극은 너무나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다며 제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죠. 숯불 갈비 2인분에 소주 한 병. 가난한 우리 부부에게는 사치스러운 만찬이었습니다. 남편은 상추쌈을 크게 싸서 제 입에 넣어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영수가 맛있다 그치?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매일 고기 사 먹자. 그게 그 사람이 저에게 건넨 마지막 어른의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서로의 허리를 감싼 채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초록 불이 켜졌고 우리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빗줄기 사이로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쌍라이트 불빛이 미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피할 새도 없던 그 0.1초의 찰나. 남편은 본능적으로 잡고 있던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온몸으로 들이받아 인도 쪽으로 밀쳐냈습니다. 영수가 피해! 남편의 처절한 비명과 동시에 제 몸이 붕 떠서 시멘트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귓가를 찢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 헉!
그 소리는 사람이 차에 치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우산은 갈기갈기 찢겨 저만치 날아가 있고 타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스팔트 위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건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핏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붉은 웅덩이 한가운데 제 남편 민석 씨가 종이 인형처럼 구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처럼 기어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스팔트에 갈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머리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빗물과 섞여 제 손을 적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뜨거운 피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민석 씨, 눈 좀 떠봐. 나 두고 가면 안 되잖아. 제발. 하지만 남편의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 섞인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죽어요.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내내, 그리고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긴 밤 내내 저는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 사람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저 착한 사람 데려가지 마세요.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나오셨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남편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날 빗길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남편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나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요. 여보, 나 알아보겠어? 나야, 영숙이.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잡자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해맑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근데 나 배고파. 바나나, 우유 줘.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에 든든했던 가장, 나를 지켜주던 내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4살 지능을 가진 낯선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제발. 무너져 내리는 저를 보며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이상해. 무서워, 엄마.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신은 저에게 남편의 목숨을 돌려주신 대신 그의 영혼을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비극은 왜 꼭 손을 잡고 몰려오는 걸까요? 남편이 4살 바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으신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그 길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졸지의 아들은 병신이 되고 남편은 제사상을 받게 된 집안. 줄초상이 난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 아니 비명바다였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빈소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빈소로 들어오시더니 저를 발견하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셨습니다. 이년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들어와?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애비까지 잡아먹었냐?
에이퇴! 이 재수 없는 년! 시어머니는 제사상 위에 있던 향로를 집어 제게 던지셨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이마가 찢어졌고 하얀 향재가 제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감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죽었어야지.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지. 왜 멀쩡한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병신을 만들어? 너 내 아들 대신 살았으면 내 남편이라도 살려내야 할 거 아니야?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이 살인자녀나. 조문객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악기라도 씌인 사람처럼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 상복 저고리가 다 뜯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지만 저는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메타작보다 더 아픈 건 시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였습니다. 너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 눈 밑에 살이 낀 게 남편 잡아먹고 집안 말아먹을 상이라더니 결국 우리 집안대를 끊고 기둥뿌리를 다 뽑아버리는구나. 나가. 당장 나가. 내 아들 곁에도 얼씬거리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바닥에 짐승처럼 내쳐진 저는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시어머니 발목을 잡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 목숨 내놓을게요.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다시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아니 화살처럼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불구로 만들었대. 기가 얼마나 세면 시아버지까지 잡아먹어? 독하다 독해. 나라면 혀 깨물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어야만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 아래 까마득한 바닥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영수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끝나. 시어머니 말대로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난간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발만, 딱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지려던 그 순간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누나, 배고파 밥 줘. 4살이 된 내 남편. 병실에 혼자 남겨진 밥 먹는 법도 잊어버린 내 가여운 남편.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은 누가 밥을 먹여주나? 내가 죽으면 저 불쌍한 사람은 누가 지켜주나? 시어머니 손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겠지. 저는 난간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제 운명이 너무나 가혹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사탕을 달라며 칭얼거리는 저 사람. 자기 목숨을 던져 저를 살려낸 저 사람을 두고 제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살려준 목숨,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쓸게.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도 내가 당신 평생 지킬 거야. 내가 당신 엄마가 되어줄게. 그렇게 저는 4살이 된 남편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의 제2의 인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50살 아저씨가 4살 배기짓을 하니 오죽했겠습니까?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온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죠. 남편은 저를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누나, 또 어떤 날은 엄마라고 불렀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망가져도 심장은 기억을 하나 봅니다. 지능은 4살로 돌아갔지만 그 사람 가슴 깊은 곳에는 저를 향한 본능 같은 사랑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남편은 식탐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딸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죠. 어느 봄날 큰맘 먹고 딸기를 씻어줬는데 평소 같으면 개눈 감추듯 먹어치울 사람이 웬일로 딸기 하나를 손에 꽉 쥐고 안 먹는 겁니다. 빨간 과즙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흐르는데도 말이죠. 제가 휴지를 가져와 손을 닦아주려 하자 남편이 그 뭉개진 딸기를 제 입에 쑥 밀어 넣더군요. 해맑게 웃으면서요. 누나 먹어? 이건 제일 큰 왕딸기야. 누나 일하느라 힘들잖아. 아해. 본능적인 식탐조차 이겨낸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저는 그 뭉개진 딸기를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짠맛이 났습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놀이터에 있는 남편을 동네 짓궂은 꼬마들이 바보 똥개라며 놀려댄 겁니다. 남편은 그저 허허실실 웃고만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나자 한 아이가 실수로 던진 돌멩이가 제 종아리에 탁 하고 맞았습니다. 아, 따거.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주저앉자 순한 양 같던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야, 우리 누나 괴롭히지 마. 나쁜 놈들아, 저리 가. 내가 다 혼내줄 거야. 남편은 흙바닥에 흙을 한 줌 쥐어 아이들에게 뿌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씩씩거리는 남편을 끌어안고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바보가 되어서도 모든 기억을 다 잃어서도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지키는 방패구나 싶어서요. 비 오는 날이면 그 사랑은 더 애틋해졌습니다. 사고가 비 오는 날 났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천둥 소리만 들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대문 앞에 웬 시커먼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면서도 품 안에는 제 우산을 보물단지처럼 꼭 끌어안고 있더군요. 누나 비 와. 누나 비 맞으면 아파. 우산 여기. 자기는 그 천둥 소리가 죽기보다 무서웠을 텐데 아내가 비 맞는 게 더 걱정돼서 그 공포를 뚫고 나온 겁니다. 저는 빗물 섞인 남편의 차가운 볼을 비비며 미안해, 미안해 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 죽여 흐느껴 울던 어느 밤의 일이었습니다. 고된 간병과 생계에 지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진 날이었죠.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랍을 뒤지더니 하얀 반창고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포장지를 뜯지도 못해 이빨로 물어뜯어서는 쭈글쭈글해진 반창고를 제 가슴팍 쿵쿵 뛰는 심장 위에 턱하니 붙여주더군요. 누나 울지 마. 여기 아파? 내가 호해줄게. 반창고 붙이면 다 나아 뚝. 그러고는 제 가슴에 입술을 대고 호호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었습니다. 엉망으로 붙여진 하얀 반창고. 그 투박한 위로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론 꿰매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4살배기 남편, 아니 저의 늙은 아들과 함께 웃고 울며 10년을 버텼습니다. 비록 몸은 부서질 듯 고단했지만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던 남편 속에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왜 이리도 얄팍하고 불행은 왜 이리도 끈질길까요?
사고 후 10년이 지나 강산도 변한다던 그때 남편에게서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화인 줄 알았습니다. 항상 저를 보면 누나 왔다 하며 강아지처럼 달려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현관문이 열려도 소파에 앉아 허공만 멍하니 응시하더군요. 민서가 누나 왔어. 배 안 고파? 제가 손을 흔들어도 남편의 눈동자는 저를 통과해 저 뒤편의 벽을 보는 듯 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 맑고 장난기 가득하던 4살 아이의 눈빛이 마치 촛불이 꺼지듯 서서히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질을 곧잘하던 사람이 밥그릇에 손을 집어넣어 밥을 움켜쥐는가 하면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방 구석에 실수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당신 화장실 어딘지 알잖아. 속옷을 갈아입히며 다그쳐도 남편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 손상으로 약해진 뇌세포들이 급격히 파괴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찾아왔다고요. 이미 4살 지능으로 사는 사람에게 기억을 갉아먹고 영혼을 파괴하는 병까지 얹어주시다니. 신이 계신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신은 기어코 저희 부부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더군요. 차라리 4살 아이일 때가 천국이었습니다. 치매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자 남편은 이제 착한 바보가 아닌 통제 불능의 낯선 타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건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를 보고 누나 하며 해에 웃던 착한 바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분노와 어둠만 가득 찬 낯선 괴물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틈 사이로 훅 끼쳐오는 냄새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시궁창 냄새와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가스가 뒤섞인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제발.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거실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얀 꽃무늬 벽지며 장판이며 온 집안이 누런 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배설물을 손으로 퍼서 온 벽에 칠해놓은 겁니다. 마치 기괴한 추상화를 그리듯이요. 그리고 그 참혹한 방 한가운데 남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와 손에는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온 줄도 모르는지 오물이 묻은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빨려고 했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손을 쳐냈지만 남편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굳어버린 배설물을 손톱으로 긁어내고 닦아내는데 비릿한 냄새가 위장을 뒤집어 놓아 몇 번이고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제 손톱 밑에 시커먼 오물이 끼어들 때마다 내 처지가, 내 인생이 저 오물보다 더 더럽고 비참하게 느껴져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들은 꽃구경 다니는 나이에 나는 똥을 푸고 있나? 남편을 욕실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항하는 남편의 옷을 벗기자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알몸이 드러났습니다. 한때는 저를 번쩍 안아 올리던 든든한 어깨였는데 이제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살가죽만 늘어진 등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거친 때타월로 남편의 몸에 묻은 오물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제 살이 깎여나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샤워기 물을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남편의 몸을 씻겨 내렸지만 제 가슴 속에 맺힌 피고름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기 물소리를 가장 크게 틀어놓고 그 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묻었습니다. 으아, 으앙.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불쌍해서 울고 내가 불쌍해서 울고 이 지독한 운명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욕실 바닥으로 흘러내려가는 구정물 속에 제 남은 인생도 함께 떠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똥오줌을 치우는 건 차라리 애교였습니다. 진짜 공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남편의 공격성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며칠째 밥을 거부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전복을 다져넣고 정성껏 죽을 쑤었습니다. 민서가, 이거 먹자. 누나가 호 불었어. 아, 해봐. 맘마 먹어야지. 저는 숟가락에 죽을 떠서 남편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입을 벌리는가 싶더니 순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따르던 4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글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야수의 눈, 살기가 번뜩이는 낯선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우드득 끔찍한 파열음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쥔 채 검지손가락을 있는 힘껏 깨물어 버린 겁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발버둥치듯 턱에 힘을 주어 제 뼈를 으스러뜨릴 기세였습니다. 아, 으악.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에 저는 몸부림치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남편은 한 번 문 사냥감을 놓지 않는 맹수처럼 더 세게 턱을 조여왔습니다. 간신히 손가락을 빼냈을 때 제 손은 피범벅이 되어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 하얀 뼈가 보일 정도였죠.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내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입가에 묻은 제 선홍색 피를 혀로 낼름 핥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비 오는 날 저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 남자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이 사건을 알게 된 친정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제 손을 붙잡고 친정 언니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영수가, 너 미쳤어? 이러다 너 죽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요양원 보내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 세댁. 요새 나라에서 하는 요양원도 잘 되어 있대.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남편이 아니라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격이야. 모두가 저를 위해 하는 말인 줄 압니다. 저라고 왜 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도망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피가 배어나오는 손을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요양원은 안 돼. 절대로 안 보내. TV 뉴스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매 노인을 침대에 끈으로 묶어두고 말을 안 듣는다며 수면제를 먹여 하루 종일 잠만 재우는 그 지옥 같은 곳에요? 남이 주는 밥을 받아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저귀가 축축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거기로 보내면 그건 고려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목숨 구해준 사람이야. 나 살리려다.
뇌가 망가져서 저렇게 된 사람이야. 그런 내 남편을 짐승 취급받는 곳에 버릴 수는 없어. 차라리 내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거둘 거야. 저 사람 숨이 붙어 있는 한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보낼 거야. 사람들은 저더러 미련하다고 독하다고 혀를 찼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록 야수가 되었을지언정 그는 여전히 제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독해져야 했습니다. 남편 병원비와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치매 어르신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돈을 벌고 밤이 되면 지옥 같은 내 집으로 돌아와 내 남편의 대소변을 치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목 터널증 후군으로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끈을 놓는 순간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고된 지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치매는 남편의 머릿속에서 저라는 존재를 지우개로 지우듯 싹 지워버렸으니까요. 하루는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땀범벅이 된 채 앉아 있는데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눈빛이 돌아왔나 싶어 여보, 나 알아보겠어? 하고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탁 쳐내며 경멸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쭈글쭈글한 할망구가 어딜 만져! 내 마누라 데려와! 내 영숙이 어디 갔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영숙이야. 당신 아내 영숙이.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편은 베개를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마! 내 영숙이는 피부도 하얗고 꽃처럼 예뻐! 너처럼 늙어 빠진 식모가 아니란 말이야! 내 영숙이 내놔! 너 이년 우리 영숙이 어디다 숨겼어?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당신 살리겠다고 당신 병수 밟드느라 내 청춘 다 바쳐서 늙고 병들었는데 이제 와서 늙고 추해졌다고 나를 가짜 취급하다니요. 남편이 기억하는 꽃 같은 영숙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늙은 영숙이는 남편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겁니다. 그 서러움은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남편의 주먹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끓는 국냄비를 불에서 내리느라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남편이 열린 대문 틈으로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여보, 민서가. 혼비백산에서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시장통 한복판에서 남편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은 지나가던 젊은 청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나 밥도 안 주고 때려요. 나 집에 가기 싫어요. 제가 놀라서 다급히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나야, 영숙이. 얼른 집에 가자. 응.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며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놔! 이 나쁜 아줌마야! 이거 유괴범이야! 경찰 불러주세요! 이 여자가 나 납치하려 해! 순식간에 장을 보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제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들은 하나같이 저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아줌마 노인네를 어떻게 했길래 저래? 생긴 건 멀쩡한데 속은 아닌가 봐. 세상이 말세라더니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러겠어. 쯧쯧.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밥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는 아내라고요. 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매 남편과 길바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남편이 더 비참해질까봐. 저는 그 수많은 경멸의 시선 속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치매가 심해서 사람을 못 알아봐요.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는 남편을 억지로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등 뒤에 꽂히는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남편을 눕혀놓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저 사람 살리려다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날 시장통에서의 창피함과 억울함은 멍든 손가락보다 더 깊고 아픈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랐던 어느 날 밤, 결국 그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3일 내내 남의 집 간병을 하고 돌아와 밥 한 숟갈 뜰 힘도 없어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쪽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와장창 하는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장롱 서랍을 죄다 끄집어내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해왔던 옷가락지며 남편이 첫 월급 탔다고 사준 낡은 내복까지 온통 뒤섞여 발에 밟히고 있었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가자 남편이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15년을 한결같이 수발한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철천지원수를 보는 듯한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야, 너지? 내년이 훔쳐갔지? 내 돈 내놔! 내 보물 내놔! 남편은 저를 도둑년이라 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나야, 영숙이.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남편에게 저는 그저 침입자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쳐내더니 벽에 걸린 우리 결혼사진 액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제 비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30년 전 수줍게 웃고 있던 우리 부부의 얼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남편은 그중 가장 날카로운 유리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그 유리 조각을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안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살기 가득한 그 눈빛 앞에서 지난 15년의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서 고마워서 지켰던 내 남편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다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는 살기 위해 남편의 팔을 꺾고 몸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유리 조각에 베어 제 팔뚝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기저귀 찬 늙은 남편을 바닥에 제압하고 올라타 헐떡이는 제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민석 씨.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순간 남편이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온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곤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을 틀어 잔뜩 웅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간신히 남편이 지쳐 잠들고 난 뒤 난장판이 된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깨진 결혼사진 위로 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엉망이 된 방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속에 꾹꾹 눌러왔던 억울함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당신이 나 살린 사람 맞아? 차라리 그때 빗길에서 같이 데려가지. 왜 나만 살려서 이 생지옥을 보게 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남들은 알콩달콩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제 가슴을 퍽퍽 치며 속으로 그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차마 소리내지 못하고 울음을 꺽꺽 삼켜냈습니다. 잠든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사랑도 의리도 연민도 바닥까지 싹 다 긁어쓴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퍼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죽기를, 이 지긋지긋한 숨이 끊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남편의 난동이 뚝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촛불이 꺼지듯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려는데 남편은 입을 앙다문 채 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려 미음한 숟갈을 흘려 넣어 보았지만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주르륵 베개 위로 다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삼켜봐. 응, 꿀떡하고 삼켜봐. 제 애원에도 남편은 눈동자가 풀린 채 가슴통만 거칠게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저는 구급차를 불러 남편을 안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각종 검사를 마치고 나온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선생님은 차트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니 저를 조용한 복도로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며칠 전만 해도 힘이 장사였어요. 유리를 깨고 난리를 칠 정도로. 그게 바로 임종전 선망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한순간에 다 쏟아내고 이제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연하곤란, 그러니까 음식을 삼키는 기능조차 멈춘 상태입니다. 억지로 드시게 되면 폐렴만 올 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를 죽이려던 그 끔찍한 난동이 사실은 살고 싶어서 마지막 생명력을 태우느라 그랬던 거라니.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환자실로 옮겨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환자분께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유리창 너머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있는 앙상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리는 차가운 병실. 저 외로운 곳에서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데려갈게요. 내 남편, 따뜻한 내 집에서 내 손잡고 보내줄래요? 그렇게 우리는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안방 요 위에 눕히고 땀에 젖은 얼굴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르렁, 그르렁. 가래 끓는 소리가 마치 이제 그만 하고 우는 것 같아 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밤새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며 차라리 떼쓰고 소리 지르던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려도 좋으니까. 제발 눈 좀 떠봐. 나 두고 가지 마. 저는 남편의 머리맡을 지키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밉다, 죽었으면 좋겠다, 저주했던 제 자신이 혀를 깨물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제발.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남편의 손을 잡고 엎드려 비는데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던 남편의 탁한 눈동자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떼쓰던 4살 아이의 눈빛도 살기 어린 치매 환자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비오는 횡단보도에서 저를 밀쳐내던 그 순간의 눈빛. 나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든든하고 따뜻한 남자, 박민석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의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사람을 보내줄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여보, 무서워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당신 아내 영숙이 여기 있어. 저는 식은땀이 맺힌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은 예고도 없이 아주 고요하게 찾아왔습니다. 허공만 떠돌던 남편의 탁한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던 동공이 멈추더니 서서히 맑은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15년 전 빗속에서 저를 밀쳐내던 그 절박했던 눈빛, 신혼 시절 퇴근길 통닭을 사들고 와 빙구처럼 웃던 그 따뜻한 눈빛, 4살 아이도 광기 어린 치매 환자도 아닌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진짜 내 남편 박민석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바싹 마른 낙엽처럼 달싹였습니다. 영수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으로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나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도둑년도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제 이름. 여보, 당신 나 알아보겠어? 나 누군지 알겠어? 여보. 남편은 대답 대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리던 그 손이 제 젖은 뺨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15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남자의 손길. 그 따뜻한 온기에 제 온몸의 세포가 전율했습니다. 남편의 엄지손가락이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깨질 것 같은 보물을 다루듯 닦아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늙었어? 고운 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미안해. 나 때문에. 이 못난 놈 때문에. 내 영숙이 고생만 했네. 남편은 제 흰머리와 자글자글한 눈가주름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젊고 고운 아내는 온데간데였고 자기 때문에 늙고 병든 할머니가 된 아내를 마주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 15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원망했던 마음, 똥오줌을 받아내며 느꼈던 비참함, 죽어버리라고 저주했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사무치는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앙상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 없어. 당신이 나 살렸잖아. 당신이 내 목숨 구해줬잖아. 내가 미안해. 당신 지켜주지도 못하고 험한 꼴만 보게 하고 나만 이렇게 늙어서 미안해, 여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예전처럼 아주 듬직하게. 울지 마. 영수가 당신 덕분에 덤으로 살았어. 당신이 내 엄마였고 내 누나였고 내 유일한 세상이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남편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르렁 하는 소리가 커지고 제 뺨을 만지던 손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이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여보.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정신 차려. 제가 절규하며 매달리자 남편은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끌어모아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짐 벗어버려. 풀을 털어버려. 헐헐 날아서 예쁜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당신 인생 살아. 나 다시 만날 때 당신 덕분에 참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해줘.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영수가. 고마워. 그 말을 끝으로 제 뺨을 감싸고 있던 남편의 손이 툭 하고 베개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후우하고 내뱉은 남편의 가슴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긴 눈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마치 긴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표정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이 저에게 허락한 마지막 작별의 시간. 그 짧은 1분. 저는 남편의 식어가는 가슴을 끌어안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빗소리도 들리지 않고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방 안에는 오직 저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무제까지 마치고 돌아온 집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도 거칠었던 숨소리도 사라진 텅 빈 집. 예전 같으면 그 정막이 무서워 떨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남편의 마지막 미소가 먼지처럼 부유하고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는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옥색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그날 병실에서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종을 앞둔 시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평생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셨던 그 매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어린 아이 같은 눈망울만 남아 있었죠. 아가 영수가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참 못됐다. 내 아들이 너만 쳐다보는 게 셈이 나서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고 당신 옷 한 벌 안 사입으며 모으신 땀 냄새 배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뭉치였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다만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속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라. 병신된 내 아들 안 버려줘서 10년 넘게 똥오줌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죽어서라도 내 복은 꼭 빌어주마.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 눈물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쌈짓돈을 다시 곱게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불쌍한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목숨 바친 사랑을 받았고 시어머니에게는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제 인생 헛산 게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스킨 로션 하나 제대로 못 바르고 살았던 거칠어진 얼굴에 분을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이제 헐헐 날아라.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입술에 바르듯 붉은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제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날개를 팔랑이는 그 모습이 꼭 저를 기다린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나비는 대답 대신 제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파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저도 그 나비를 따라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이 아내를 살리고 아내가 남편을 지켜낸 15년의 기적. 비록 몸은 떠났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새봄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